고령화 현상 이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나이듦에 대한 현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나이듦의 부분을 인구와 그리고 개인, 가족, 세대 고령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고령화 현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구 고령화, 개인 고령화, 그리고 가족 고령화, 세대 고령화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령화 현상. 고령화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 아마 이 고령화, 이 동의어로 노화, 그리고 늙음,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인구적인 측면과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그리고 세대 간의 고령화 현상, 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구는 이제 popu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노인에 대한 정량적 숫자와 비율.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얼마만큼 노년층이 많아지는지, 그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거고요. 개인적인 고령화는 개인 본인의 그런 이 신체적 발달 또는 수명,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제 연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족적인 부분은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대인데요. 세대 간 고령화 현상, 코홀트라도 표현하고 실버 세대, 또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이 세대적 특성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고령화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그 고령화 현상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노년층이 앞으로 점차 늘어나고 그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층은 점차 줄어들고 저출산도 발생한다. 그로 인해서 이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살펴봤을 텐데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에 5,216만 명까지 성장 후 이제 점차적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60년에는 4,4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부터 64세인 사람들,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령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만 해도 3,7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점차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2060년에는 2,20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죠. 그에 비해서 고령 인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칭하는 65세 이상 인구층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만 해도 545만 명이었던 것이 2060년에는 1,762만 명으로 한 3배 이상 가까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2010년에 798만 명, 그래서 2060년에는 447만 명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그 인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국내에서 설정된 기준이 아니라 유엔에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한데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고 14% 미만인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 영어로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에서 20% 이내에 포함된 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0%,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요. 전체 사회에서 노인 인구,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의학기술 발달, 생활 수준 및 환경의 개선에 따른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점차 이제 고령 사회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구조 변화와 노동인구 감소, 복지 문제, 의료비, 사회적 비용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시켜서 이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처음 진입을 했고요. 2018년에 처음으로 13%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될 것을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인구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알아야 될 그 주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1960년대, 2000년대, 2030년대로 이제 크게 그 구분을 해서 살펴보니까 1960년대만 해도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젊은 층의 그 비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노년층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00년대를 살펴보니까 저출산도 살짝 발생하면서, 그리고 이 60년대 어렸던 분들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제 중년층으로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층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약간 두툼한 그런 항아리 모양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0년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저출산은 더 계속적으로 이제 심각화되고 있고, 고령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니 이 노년층이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또 장수하는 추세를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율이 크고, 연령이 고령일수록 여성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인구 고령화적인 측면을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후 이제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0년도만 해도 한 340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 540만 명 넘어서고, 2018년 740만 명 가까이 되고, 2025년도에는 1000만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65세 인구 구성비도 이제 그만큼 이제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노년 부양비라는 부분이 있고, 고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양비가 이제 중요하죠. 이 노년 부양비는 이제 아래에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요. 15에서 64세,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만 해도 한 10.1%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은 10명이 1명을 이제 부양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2018년도 20.5%를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5명이 1명을 이제 부양하는 측면을 볼 수 있겠죠. 2025년도에는 29.3%, 그러면 한 4명 또는 5명, 뭐 그런 수치에서 노년층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이제 앞으로 여기 그림에서 표에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러한 노년 부양비는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측면을 나타나고 있어서 이 노년 부양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년 부양비 2060년에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8명 그리고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 및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서 이 고령층이 점차 커지고 이 부양을 해야 될 그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이 노년에 대한 부양 이슈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고령화입니다. 개인 고령화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측면의 그 고령화 현상을 이제 일컫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령화, 영어로는 에이징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노화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이 노화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감각적인 면에서 발생되는 신체 능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생물학적 노화, 이 개인적 측면에서의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생물학적 노화라는 부분인데, 이 신체의 각 기관의 조정 능력이 그 나이가 듦에 따라서 쇠퇴하고 어떤 외부 자극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어떤 그 신체의 면역체계 효율성이 점차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과거 젊었을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신체적으로 노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나이 듦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남성과 여성에서의 그런 그 성별적인 차이, 이런 부분에 따라 그 각각 나타나는 그 신체적 변화가 좀 차이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머리가 벗겨진다거나 전립선이라든지 호르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 주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성 같은 경우는 골절 위험 높음, 이런 뼈의 기능이 약했다는 부분, 그리고 유방암, 호르몬 감소, 갱년기, 폐경기,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안에 그림에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치매라든지 그 외 당뇨, 여러 가지 근력 저하, 혈액순환 장애, 관절염 등 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영역별 변화를 이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신체 영역으로 따지면 이제 신경계통이 있고 감각계통, 신장, 심혈관계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그 기관별로 나이 듦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신경계통을 먼저 살펴보면은 신체의 다른 조직, 장기 조직의 활동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계통에 있어서 특히 이 신경계통이 약해지면은 이제 치매라든지 건망증, 알츠하이머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감각계통, 여러분들 시력, 청력, 후각, 미각, 촉각 등 우리가 이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차 그 감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시력이 먼저 이제 많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청력, 귀먹음, 노인성 난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랬겠죠. 그 외에 이제 후각이라든지 미각, 촉각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소 추세가 시력과 청력에 비해서 좀 약간 늦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생겨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떠한 그 음식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감각과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감각이 다르다 보니 맛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다음으로는 심장혈관계, 심혈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심장에 대한 부분들, 혈관이 좁아지거나 탄력이 줄어들어서 어떠한 그 급작스러운 그런 이상 증세 같은 심근경색 이런 그 위험도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계속 살펴보면은 신체 영역으로 호흡계, 비뇨기계, 소화계, 생식기계, 생체 역학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호흡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폐활량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정상적인 호흡의 횟수가 1분에 15에서 18회라고 하는데 70세의 폐활량은 50세에 가졌던 부분에서도 50%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호흡 기능의 저하로 인해 기관지 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뇨기계, 그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노인들 사이에서 신장 질환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요실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화계 영역에서는 위장 기능의 저하, 위액 감소, 그리고 위장과 소장, 대장 운동의 저하로 음식을 좀 적게 먹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하고 있죠. 생식기계 같은 경우는 남성은 성욕 감퇴, 발기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 질, 건조, 성기 위축에 대한 그런 변화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생체 역학에서는 골격에서는 뼈의 부피, 이런 부분에서는 30대까지는 잘 유지되다가 그 후 매년 약 1% 정도의 수치로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의 우려가 이제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근육 같은 경우는 근육 부피의 감소, 이제 근력 운동이 이제 꾸준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모, 특히 이제 피부 변화를 위해서 탄력성이라든지 지방성이 줄어들면 따라 이제 주름이 발생하고 검버섯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고령화에서 또 살펴볼 부분은 그러면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오래 사느냐, 이 수명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볼 텐데요. 수명을 증가하게 된 요인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20세기 1900년대 이전만 해도 19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제 크게 아주 사람들이 오래 살지는 않았었는데,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1900년대 들어서 과학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라 의학의 발전과, 그러니까 위생 및 영양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 보건 상식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고령 선진국인 경우일수록 이러한 그 고령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글로벌 에이징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초고령자, 이제 사람들이 더 아주 오래 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초고령자는 보통 한 75세 이상 이제 분들을 이제 보통 일컫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다 보니 호모 헌드라드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 평균 수명, 1960년부터 2040년도까지 수명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1960년도만 해도 평균 수명이 55.3세, 1970년대만 해도 63.3세, 이러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부터 75.9세 넘어가고 2010년도부터는 80세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83.4세, 앞으로는 추후 더 지나서 2040년에는 87.4세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에서의 차이가 또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은 이제 이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1960년대 55.3세, 1970년 63.3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 평균 수명이었던 시대였던 때, 지금과의 좀 차이가 좀 있죠. 과거에는 이런 환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추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60세는 자연스럽게 넘고 70세, 80세까지 계속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과거에 그런 가졌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추세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명에 있어서의 용어도 있는데요. 기대여명, 평균수명, 건강수명이 있습니다. 이 기대여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보신 바처럼 특정한 시점,
특정한 나이에서 앞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명을 일컫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평균 수명은 출생해서 일정한 나이까지 생존하고 있는 그 경우를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일생 중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의 수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대 수명을 한번 그 위에 표로 살펴보면은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은 23.4세, 23.4년 또는 23.4세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28.2세를 더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평균 수명은 0세부터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로 차이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건강수명, 그러면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느냐, 병 없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남성은 한 65.6세로 나타나고 여성은 67.2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여성은 보통 남성분들과 결혼할 때 한 3살 또는 4살 그 연상분과 많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남편 사별로 한 11년 동안 홀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족 고령화입니다. 가족 고령화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신 바처럼 이 가족 내 구성원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운데 있고 아버지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우측에 서 있고 아래쪽에는 그 어린 손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의 그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슈로 첫 번째로는 애 어른이란 말이 신조어가 있어요. 어린이지만 그 어른인데 애 같은 어른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오래 사는 그런 초고령자분들이 많고 그 분들의 자식분들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초고령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봤을 때 그 자기 자식들 나이가 든 어른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어린이처럼 아이처럼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애어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애 어른을 모시는 그런 부모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 이 초고령자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 가족 내에서 이 돌봄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등 이제 인구 고령화 사회 변화로 인해서 가족 형태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노인 독거와 노인 부부의 비중이 늘고 자녀 동거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노인 실태 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그 아래 그 그림에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노인 독거는 파란색, 그 노인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하늘색, 그리고 자녀 동거 같은 경우는 오렌지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점차 이제 노인 독거 비율은 이제 커지고 있고. 노인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노인 부부 추세도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동거 형태는 좀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 노인분들이 과거의 그런 그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양을 일임 받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 이러한 가족 형태도 이제 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샌드위치 세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샌드위치, 여러분들 그 그림 외부 식당이라든지 잘 아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샌드위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위아래로 빵이 있고 가운데 야채와 소세지가 햄이 이게 함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샌드위치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개 보통 40대 아이들과 노부모를 돌보는 일에 희생적이었던 여성들을 보통 일컬었었는데 오늘날에는 50세 정도에 계신 분들의 80%, 60세의 절반 이상들이
그들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이제 생존해 있다 보니 이 두 세대를 아래 자식 세대와 그리고 위에 부모 세대를 함께 그 부양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를 보통 이제 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처하신 분들이 이런 두 그룹의 그 부양 부담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게임 샌드위치 세대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만원 현상, 늦게 결혼하고 그리고 초산, 재혼, 제2의 가족, 혼합 가족 등 여러 가지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이 가족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샌드위치 세대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낀 세대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 양쪽의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세대를 이 시니어 샌드위치 세대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증가를 통한 다수의 중년의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밑에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그 자료인데요. 1900년도와 1940년도, 1990년도에 있어서 50세에 있는 분들과 60세에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 1900년도만 해도 한 명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39%, 양부모 두 분이 다 생존한 경우는 4%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었죠. 60세 기간을 살펴보니까 한 명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도 7%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40년도에 한 명의 부모 생존율이 52%로 좀 증가하고 양부모 생존이 8%로 좀 더 증가하고 60세 기간에도 13%까지 이제 한 명의 부모가 생존한 비율이 있었는데 1990년 살펴보니까 1900년과 비교하면 90년, 10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50세 기간에 한 명의 부모가 생존하는 경우가 80%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 부모가 생존한 경우도 27%까지 크게 좀 늘어났고요. 60세 기간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있는 경우를 살펴보니 49%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초고령자의 증가,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부모가 생존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부양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시니어 샌드위치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에 대한 부담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양 부담이란 것은 부양자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을 칭하는 용어로서 노인의 신체적 의존성과 문제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지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부양가업 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가족들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부담으로서는 이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이제 부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로, 또 수면에 대한 부족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우울감, 분노, 불안, 죄책감, 사회적 부담에서는 고립, 여가활동 제한, 경제적 부담으로서는 이 어르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 간병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그 부담에 대한 비율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세대 고령화입니다. 특히 이제 베이비 세대의 고령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국가이지만 앞으로 이제 베이비부머가 65세에 진입하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 1955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75세가 되는 실질적인 초고령자, 실질적인 노인의 세대가 진입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고령화는 점차 이제 더 커질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비 세대를 또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뉴 시니어라는 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니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아신 바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또 이제 고령 선진국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베이비 세대 규모 1차 베이비 세대와 2차 베이비 세대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분들을 1차 베이비 세대, 그리고 64년부터 68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2차 베이비 세대로 이제 칭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그 고령화를 이끌어가는 그 주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비 세대와 기존 실버 세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 실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죠. 특히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능동적 성향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이 갖고 있어서, 이 기존 실버 세대와는 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분들을 생각하는 이미지라는 부분, 그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는 의식,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갖고 있는지, 노후 설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 여가라든지 여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 각각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실버 세대가 그 이미지적으로 완고하고 보수적이다면, 베이비 세대 같은 경우는 밝고 유연한 합리적 긍정적인 의미를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립적인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자녀에게 의존했다지만, 그 베이비 세대 같은 경우는 자녀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노후 설계 측면에서는 이 과거에는 그 크게 이제 노후를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겠죠. 기존 실버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그 베이비 세대 같은 경우는 또한 그 계획된 노후 설계로 자기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여가라든지 여행, 레저관에 있어서 함께 누군가 부부라든지 가족, 아니면 혼자서 스스로 하는 여행이란 그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자산 처분에 있어서도 이제 모든 그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기존 실버 세대에게 강하게 있던 것이, 베이비 세대 같은 경우는 자산은 자기 스스로에게 사용하고 남은 것을 상속이라든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측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이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베이비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베이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 보는 베이비 세대는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를 갖고 있고 욕구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회고, 젊었을 때 가졌던 향수, 이거에 대한 그 레트로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 과거에 그 가졌던 좋은 기억들을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고, 고급 가치, 정품을 지향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 삶의 단계로 바라보았을 때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조직을 이탈해서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같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큰 분들, 그리고 시간 활용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고요. 남은 일생이 적다면 봤을 때 삶을 초월하는 종교에 대한 지향,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런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기록의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라이프 자체로 바라보는 그 베이비 세대로 봤을 때는 자립 가능한 불안을 해소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립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건강, 간병, 요양 관련된 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그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령화 트렌드를 한번 쭉 봤을 때 한 6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 과거 세대에 비해 오래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인생 100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그 시기로서 새로운 의약품, 음식,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결혼의 변화, 죽을 때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이 삶에 대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새로운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식에게 정성을 들이는 핵가족 형태로 여러 가지 그 가족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부분, 혼자 사는 경우 또는 노인이 함께 살아가는 형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가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물리적 환경의 변화, 그래도 현재는 젊은이 중심의 생활 환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외부 이 주변 환경들이 노인에게 적합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 추세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은퇴가 없는 시대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교육, 경제, 여가가 그냥 직선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 여러 가지 교육, 경제, 여가 형태가 순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됨에 따라 재취업이라든지 창업, 은퇴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적인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간의 소통, 다양한 세대와의 공존, 그리고 은퇴 자체를 거부하고 이 자기가 나이 듦에 대한 그 저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진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고령화의 파도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고령화 현상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